테슬라는 이미 실증 데이터를 가지고서만 AI를 진화시켰고 대단히 빨리 진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빠른 속도로 추격해 올 수 있다고. 이것 때문에 지금 메타의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거죠. 조선 제약바이오 AI 주도주 공략 자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주도주에 집중을 해놓고 쭉 장기 투자하면 된다. 햄보 반갑습니다. 오늘은 강정수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채널 처음이신데 일단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처음 나와주신 만큼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독일에서 경제학 학부부터 해서 경제학으로 석사를 마치고 경영학으로 박사를 했는데요. 주된 연구 분야는 기술이 어떻게 시장을 영향을 미치는가, 디지털 기술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가 쪽으로 했었고, 한국에서도 관련 일들을 좀 많이 했었고, 공직에도 잠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AI 서비스 관련된 스타트업을 공동 창업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뭐 책도 쓰고 있고, 대학에서도 강의도 하고 있고, 여러 채널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워낙 바쁘시잖아요. 그만큼 이 기술이라는 게 요즘 또 세상에서 굉장히 핫한 화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술 때문에 또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있고, 또 기술에 대한 패권을 잡기 위해서 각 기업들이 워낙에 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결국 누가 과연 이 기술을 가져갈 것인가, 이게 지금 또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기술에 관련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는 AI, 자율주행 로봇 이런 등등 관련해서 박사님께 좀 여러 가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처음으로는 제가 가장 일단 우선적으로 궁금한 건, 최근에 이제 AI 관련해서 중국의 딥시크가 나와가지고 이게 진짜 미국을 위협할 만한 수준인가? 이로 인해서 과연 AI 관련한 기술을 미국과 중국 그 어떤 국가가 가져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관심도가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박사님 생각 어떠세요? 비유를 쉽게 들자면 에디슨만 있다가 테슬라까지 나와서 직류와 교류의 어떤 논쟁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전기 산업이 전 세계로 퍼졌던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개발한 사람이 에디슨이냐 뭐 테슬라냐, 지금은 직류가 맞냐 교류가 맞냐, 이건 중요하지 않죠. 전기는 저희 삶 속에, 저희의 경제 속에, 저희 사회 속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된 거고, 전기가 도입됨으로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원거리 공장들이 움직이게 되면서 대표적으로 1907년 포드의 모델 T가 컨베이어 벨트에서 전기에 의해서 생산되기 시작하면서 대량 생산체계 가면서 자동차 혁명이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 AI는 그 과정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엔비디아다부터 시작해서 반도체를 만드는 곳들, 구글이다, 오픈 AI다, 그리고 딥시크까지 이러한 다양한 모델들을 개발하는 업체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저는 언젠가는 이것이 직류냐 교류냐는 뒷단에서는 대단히 중요하지만 소비자 단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당근마켓을 쓰시던, 네이버를 쓰시던, 구글을 쓰시던 그 뒷단에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오라클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중요하지 않죠, 소비자에게는. 그 서비스가 작동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AI가 어디까지 진화할 거냐면, 우리 곳곳에 우리의 생활 속의 전기처럼 모든 제조업 부분에, 모든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산업적으로 저는 다 들어갈 유틸리티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까지 가는 과정에서 주도권을 누가 잡을 것인가, 이런 경쟁은 치열하지만 그 AI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들, 들이 꼽힐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법률 서비스에서도 그렇고, 보험 서비스에서도 그렇고, 모든 서비스에서 AI가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 있는 이 기술에 대한 뭐 국가 간의 어떠한 대립도 있고, 기업 간의 경쟁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는 그 과정에 있다. 정말 새로운 어떠한 산업이 근본적인 속성을 변화시키고 있고, 어떤 산업의 경제의 질서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그 과정이 이제야 비로소 시작되었고, 그것이 조금씩 가속화되다가 딥시크는 여기에다가 가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하는 이러한 효과를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5년은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AI가 산업적인 어떤 효과들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산업혁명으로 가는 초입길에 들어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앞둔 상황에서 이 4차 산업의 혁명에 대한 정의를 각 부분들마다, 각 전문가님들마다 명확한 정의를 좀 내리지 못하셨었거든요. 그러다가 AI가 등장한 이후로 야, 이제는 확실하게 산업혁명이 맞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만큼 AI가 이번 산업혁명에 있어서 핵심 기술이라는 생각이 또 다시금 드는 것 같아요. 굳이 저는 그렇게 차수를 따지는 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뭐 증기기관이 1차였고 전기가 2차였고 3차가 컴퓨터였고 4차가 AI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1, 2, 3, 4차를 이렇게 굳이 역사적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3차 컴퓨터는 그 효용성, 생산성들을 높여내는데 기여를 했다라고 본다라면 이 AI는 생산성을 높여낼 뿐만이 아니라 경제가 작동하는 기본 논리들을 바꿔낼 것이다. 사실 1차 산업혁명과 함께 우리가 생각하는 자본주의라는 것이 태동했었죠. 네네. 자본주의에 태동을 했고 그 자본주의의 규칙은 1차, 2차, 3차에서 변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4차 산업의 궁극에 가서는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방식도 저는 변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대단히 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어서 어떤 산업혁명 초기와 맞먹는 수준의 어떠한 경제적 변동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AI가 지금 시대에서만큼은 어마무시한 기술이자 무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AI가 우리의 스마트폰 속에서 다양한 서비스 속에서도 드러나겠고 그 다음에 기업에서는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업무 프로세스 그러니까 노동 프로세스, 프로덕션 프로세스를 변화시킬 거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다양한 시너지 효과도 있죠. 자율주행과 결합되면서 자동차가 결합되면서 인류는 더 이상 매년 자동차 사고가 나지 않는 자동차 사고에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사회가 아닌 사회로 진입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신약 개발의 부분에서도 가속도가 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궁극에서는 작동하게 된다라면 지금까지는 생산성 부분에서만 기술을 생각했다라면 AI는 노동력 자체 우리가 경제학에서 원론에서 얘기하는 L이라고 하는 것. L이라는 것은 항상 제한 조건이 있었는데 이것이 제한 조건이 풀려버리는 그래서 경제가 작동하는 기본 원리가 바뀔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인 궁극에 가서 인류의 노동 자체를 바꿔버릴 거라는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네 번째는 방산산업이죠. 1950년 이후로 2차 대전 이후로 또는 그 전후로 해서 성장했던 미국의 방산산업의 새로운 그 패러다임, 훌륭한 전투기에 그다음에 항공모함에 그다음에 탱크에 이런 식의 어떤 작업했던 어떤 전쟁의 개념들이 방산산업이 변하고 있고 이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신기업들이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보잉이라든지 이러한 전통적인 방산산업을 흔히 말하는 디스럽션 완전히 질서를 파괴하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재편되고 있는 등 다양한 변화들이 모든 산업 속에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고 이러다 보니 승자와 패자가 다시 바뀌는 이런 과정들에 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은 단순하게 어떤 기업이 몇 퍼센트 올랐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될 안목은 산업의 질서가 크게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크게 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개별 산업 분야에서는 어떠한 질서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고 승자 기업과 패자 기업들이 어떻게 또 다시 바뀌고 있는지 이런 걸 하나하나 보실 수 있는 어떤 식견을 갖추시는 것들이 중요해지는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야, 확실히 저도 최근 들어 그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고 있는 만큼 저는 역으로 또 박사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도 굉장히 또 궁금한데요. 일단 개인적으로 박사님께서는 아까 이제 여러 가지의 변화들이 지금 AI로 인해 나오고 있다. 사실상 모든 산업에 다 침투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좀 혁신적인, 가장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산업을 좀 어떤 부분으로 보고 계시는지. 저는 이제 가장 인류사적으로 가장 큰 거는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이 현실화가 된다라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경제성을 갖기 위해서는 즉 우리의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해서 우리가 협동 로봇, 코봇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함께 공존하는 로봇을 얘기하는 것이고 결국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하고 함께 일하면서 생산성을 높여낸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수가 있는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인간의 노동성을 하려면 인간의 임금,
즉 최저임금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휴머노이드가 생산되고 판매되고 유지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됐을 경우는 도대체 이 최저임금을 어느 나라 기준에 맞출 것이냐, 미국의 기준을 맞출 것이냐, 영국의 기준을 맞출 것이냐, 독일의 기준이냐, 아니면 한국의 기준이냐, 아니면 중국의 기준이냐, 아니면 인도의 기준이냐. 궁극에는 인도의 기준에 맞추겠죠. 지금으로 친다라면. 그렇죠. 인도의 기준으로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의 그 어떤 시간수를 무한대로 증폭시킬 수가 있다라면 이거는 달라지는 게임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특장점들이 균질화될 수 있죠. 우리가 데이비드 리카도에 의해서 정립되었던 우리가 무역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비교 우위라는 것들이 작동을 했던 거고, 즉 A라는 나라에서 토마토하고 파프리카를 다 잘할 수 있지만 그래도 똑같은 L과 K를 집어였을 경우에는 파프리카를 더 잘 만들고, 이육 국가에서는 L과 K를 입력했을 때, 인풋을 했을 때 그래도 토마토에 대한 생산성이 더 높으면 토마토에 집중하고 나는 파프리카에 집중해서 이것을 트레이딩하는 것이 훨씬 더 두 국가가 잘 사는 길이라고 원론적으로는 데이비드 리카도가 비교 우위론을 만들었던 거죠. 그러나 내가 똑같은 휴머노이드를 똑같이 갖고 있다라면 물론 기후 조건이라든지 다양한 투입 요소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생산성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만 특히 제조 부분에서는 생산성이 균질해지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전체의 그 아웃풋 자체도 분명히 달라지겠고 트레이드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달라질 수 있을 거고, 이렇게 될 경우에 흔히 말하는 밸류 체인이 달라지는 거고 공급망이 달라지는 거고, 모든 경제 질서의 작동 원칙이 뒤바뀔 수 있는 상황까지도 저는 진화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이 당장 2, 3년 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지금의 기술적 가능성들은 거기를 보고 있는, 그곳을 향하고 있는 거고요. 미국이 지금 옳건 그르건 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갖고 있든지 간에 트럼프 지금 2기 행정부가 마가를 외치면서 실리콘밸리하고 짝짓기를 한 거죠. 실리콘밸리와 짝짓기를 하면서 제조업 부분에서의 다시 강국으로 오겠다. 지금 전체 전 세계에서 제조업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게 한 15%고 중국이 차지하는 것이 30%란 말이죠. 근데 중국이 훨씬 더 생산성이 되게 좋습니다. 그럼 중국하고 경쟁할 정도로 생산성이 높아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특히 노동 생산성이 높아져야 된다는 거고, 이것을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AI로 끌어올리겠다라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미국이 중국과 동일한 노동 생산성을 갖게 된다는 거는 엄청난 혁명적인 변화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저는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가져올 변화와 이것이 가져올 새로운 갈등과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가에서 부가 생산되고 재편되는 과정들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다는 부분에서 가장 큰 저는 산업적인 큰 변화라고 보고 있어요.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자체만 보더라도 전문가들이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도 자동차 시장의 30배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사업은 대단히 큰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 휴머노이드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다 공동으로 작동됩니다. 하나만 잘 된다고 될 수는 없고요. 하나는 AI죠. AI, 즉 휴머노이드 로봇의 뇌를 작동하는, 여기에 이제 전통적인 테슬라 같은 경우는 FSD 기반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결별했지만 오픈 AI의 거대 언어 모델을 집어이면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의 말을 이해하고 인간과 의사소통할 수 있으면서도 노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는 것이고, 엔비디아가 먼저 앞서가고 있고, 구글도 이제 작년 12월에 출범을 알렸던 피지컬 AI, 원래는 월드 모델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에서 이들이 새롭게 FSD 접근 방식이 아닌 테슬라의 새로운 어떤 AI 접근 방식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으면서 여기에서도 각축전이 일어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엔지니어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엔지니어링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 중국에서 이번에 설날 특집으로 행사할 때 막 로봇들이 같이 춤추고 이런 것들 자체는 하나의 쇼잉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부채춤을 치더라도 그 손가락 자체가 인간의 손가락하고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궁극에 가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27이라고 하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 인간의 손 자유도 27과 동일해지지 않으면 휴머노이드 로봇은 특수 목적이 아닌 곳에는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수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인간의 손처럼 유연하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대단히 인간이 작업하고 있는 부분들의 노동을 대체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의 테크니컬 엔지니어링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기계공학적인 엔지니어링도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또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또 배터리 기술도 중요하겠지만, 세 번째로 큰 것은 또 뭐냐면, 지금 코봇 단위에서는 많아야 100대 정도를 운영을 하겠지만, 과연 이 플리트, 군함과 같이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군대와 같이 10,000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동시에 조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플랫폼들, 2만 대의 로봇을 각각 다양한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것들, 이런 식으로 이 로봇 집단들을 갖다가 운영할 수 있는 운영 플랫폼을 또 누가 장악할 것인가.
이 부분도 대단히 중요한 기술적인 과제이고, 그리고 이걸 누가 먼저 선점하는가에 따라서 이 세 가지 요소 부분에서 시장의 질서 재편들이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앞선 AI랑은 조금 더 다른 느낌인 건가요? 운영 플랫폼도 물론 AI가 많이 작동을 하겠죠. 여기에는 팔란티어 같은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다 작업 환경이 다를 테고, 교대 시간이라든지 업무에서 에러가 났을 때 어떻게 이것을 보완해 줄 것이라든지, 또는 중간에 고장이 났을 때 새로운 로봇을 투입한다든지, 이러한 사실은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노동을 조직화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것처럼, 로봇을 조직화해서 업무 현장에 투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저는 아니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는 소프트웨어 파워가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요즘 나오는 AI 에이전트의 어떤 모델들이 도입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에이전트 모델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최근에 이제 논쟁이 되고 있는 딥시크의 R1이라든지 오픈 AI의 O1이나 지금 O3, 이것이 앞으로 계속 진화하겠죠. 이런 추론 모델이 결국은 뇌의 진화를 인간의 뇌와 유사해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다라면,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는 추론 모델들의 진화 속도가 결국은 로봇의 어떠한 집단 운영 체계를 만드는 데도 저는 대단히 중요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갖춰지면서 휴머노이드 생산 단가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연간 100만 대는 생산해야 그나마 시장성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전에는 대단히 어려운 시기를 통과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연간 100만 대에서부터 단가가 2만 달러 정도까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만 달러 만들어줘도 유지 보수비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 정도가 돼야 최저임금에 맞출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은 100만 대를 연간 생산대를 넘어서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야 이것이 경제성이 있어진다는 거고요. 기술은 경제성이 없을 경우에는 초기에 과잉 투자가 발생하게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한 레비뉴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거품이 낄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대량 생산 체계에 가서 대체제라고 할 수 있는 인간 노동보다 저렴해지는 이러한 순간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AI가 중요하고요. 근데 지금 결국 핵심적인 변화는 이제 미국이 제조 강국으로 올라서기 위해서 기술에 투자하고 있고, 이 기술의 핵심이 AI와 로봇이다. 네. 그로 인해서 앞으로는 뭐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연간 100만 대 이상 생산하면서 사실상 이제 인건비보다 저렴해지는 로봇의 생산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지 않겠나. 그러면 그때부터는 진짜 미국 입장에서도 다른 뭐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기타 생산 국가들에게 맡기지 않고 정말 미국 자체 내에서 다 제조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가능성을 좀 더 판단해 봐야 되겠지만, 근데 이렇게 되면 저는 한국은 또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한국을 지금까지 이렇게 경제 강국으로 또 만들었었던 가장 큰 산업이 제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의 제조업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도 분명하게 있죠. 원래 로봇이 대체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는 위험한 작업들, 반복적으로 루틴한 작업들을 로봇이 대체하려고 하고 휴머노이드가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자면 LG 에너지 엔솔에서 만들고 있는 이런 양극재와 건식 방법, 뭐 이런 복합적인 어떤 제조 공정들, 이거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러한 노하우는 분명하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도 저는 매우 중요한 제조 공정의 기술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휴머노이드 로봇이 들어온다고 해서,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핵심은 물론 거기서 인간 노동자들도 중요합니다. 하니스 작업이라고 해서 전기줄을 놓는 거죠. 하지만 현대자동차도 기가프레스를 도입을 할 계획을 해서 집행을 지금 시작을 했고요. 이런 부분에서 또 이미 용접 8에서 그것도 일종의 협동 로봇이죠. 용접 같은 경우 로봇들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생산 프로덕션 프로세스는 진화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제조 혁신들은 진화하고 있었고, 이것을 갖추느냐 못 갖추느냐, 이 노하우를 갖고 있느냐, 학습 곡선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는 대단히 그 나라별에 있어서의 생산력의 차이를 가져오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에 따라서 결정적으로 뒤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이러한 생산성들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휴머노이드 결합과 결합되면서 생산성을 더 끌어올릴 수는 있죠.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인도 경제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인도에서는 지금 배터리를 못 만든단 말이에요. 양극재를 못 만든단 말이에요. 거기에다 휴머노이드 도입된다고 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짜잔 하면서 양극재를 만들면서 건식 방식으로 해가지고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갑자기 휴머노이드 들어왔다고 갑자기 삼성전자가 HBM을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생산이 대체될 수 있는 인간에 의해서 작동되고 있는 고인건비 부분들, 그 부분 대부분 위험한 일이라든지 반복적인 일들 중에서도 자동화가 어려웠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있다고 해서 갑자기 생산성이 없던 국가가 생산성이 좋아지진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Y라고 하는 아웃풋의 함수는 K와 L의 함수인데 L이 변동한다고 해서 K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K 함수가 분명하게 요소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L은 지금까지 변하기 어렵다라고 봤었는데 L이 변동성을 많이 가지게 되는 거지. 기본적으로 갑자기 모든 나라가 똑같은 양질의 제품을 모든 제품에서 동시에 생산한다. 이거는 저는 쉽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K는 이제 자본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는 기술 자본도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 생산성도 여기다 K에다 보통 포함을 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물론 그 앞에 지수로서 뽑아내기도 하지만 K와 L의 관계 속에서 생산성을 뽑아내기도 하지만 우리가 K라는 거는 자본과 기술 자본과 우리가 재정적인 자본을 얘기하는 것이고 L이라는 건 노동력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지금 휴머노이드 부분에서는 이 로봇은 이 L 부분에서의 어떤 영향력들을 미치는 건데 K 부분은 직접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뭐 당장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미국이 차지한다라고 해서 당장 뭐 진짜 속히 말해 프리미엄 제품이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 뭐 HBM, GPU 갑자기 OLED 디스플레이를 휴머노이드가 만든다? 그럴 일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 제조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제조업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그 기술 격차를 계속 벌리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지금도 문제되는 것이 메모리 부분에서 DDR 같은 경우는 중국이 쫓아오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에서 계속해서 기술 격차를 벌려내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휴머노이드 로봇하고 무관한 거죠. 이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연구진들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그 연구에서도 AI가 결합되면서 연구의 속도는 가속화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지식 노동에 있어서 AI가 결합되면서 지식 노동의 어떤 생산성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은 AI에게 의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의미가 있고요. 학술 연구도 마찬가지고 어떤 새로운 물질을 발견하기 위해서도 지금 예를 들면 한국도 LG전자 같은 데라든지 이런 데서 AI 부분을 만들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것 또는 단백질의 새로운 어떤 상호작용의 구조를 밝혀내는 것 이런 부분들은 AI가 가속도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기술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고 이러한 AI를 기술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는 신약 개발과 신물질을 개발하고 결국은 신물질을 개발한다라는 것은 반도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계속해서 필요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는 AI가 대단히 중요한 핵심 기술로서 작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전통적인 연구력과 결합되면서 그 연구력의 시너지 효과를 낼 테니까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속히 말해 대기업들이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로봇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제조업 관련 기술 격차를 계속 벌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또 로봇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다라는 말 같은데 이 로봇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좀 더 기술적인 역량을 좀 벌릴 수 있을 만한 좀 잠재력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장밋빛으로 보지는 않아요. 지금 이제 협동 로봇에서는 한국 사회가 의미 있게 작동을 하고 있고요. 근데 협동 로봇은 중국도 정말 잘하고 있거든요. 네. 제조가 중심이 되는 나라에서는 협동 로봇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사실 한국보다 중국이 앞서 있고 한국도 못지않게 쫓아가고 있는 것뿐인 거죠. 그래서 뭐 이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협동 로봇에서 새로운 개념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 두산 로보틱스도 협동 로봇에서는 잘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협동 로봇은 사실은 AI가 결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룰 베이스라고 얘기를 하죠. 인간이 다 코딩에 의해서 규칙들을 갖다 정확하게 다 입력해서 그 입력한 대로 움직이는 거죠. AI라고 한다라는 건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자율성을 갖는 거거든요. 네. 갑자기 일을 하는데 몽키가 떨어졌다. 예상치 않게. 근데 이런 거에는 협동 로봇은 반응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휴머노이드 로봇은 이것을 주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협동 로봇의 시대는 저는 앞으로 그래도 한 10년 가까이 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협동 로봇의 능력을 갖추고 이 휴머노이드 로봇, 즉 AI 로봇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AI 로봇으로 넘어가지 못한다라면 분명히 이 시대는 끝나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준비를 갖추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 즉 한국에서 다양한 로봇 기업들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5년에서 맥스 10년까지 갈 수 있는 협동 로봇 시장에서 성장하고 있는 것이지 AI 로봇에서 한국 기업이 성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가지고 있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어떤 AI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없기 때문에 이번에 엔비디아랑 협업을 시작을 한 거잖아요. 엔비디아의 피지컬 A를 받아들이고 한 것은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은 전형적인 룰 베이스로 작동하는
로봇이다. 라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이것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AI가 필요하다는 부분들. 하지만 테크니컬하게는 대단히 발전된 하드웨어적인 기술은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또 부족한 거는 손의 자유도는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결정적인 기술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결국 손으로 일을 하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어질리티 로보틱스, 아마존이 지금 물류 창고에 지금 투여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얘는 집게손을 가졌어요. 집게손은 집게손이 쓸 수 있는 영역에 노동이 제한됩니다. 근데 아마존은 이거를 의미 있게 투여하고 있는 건 뭐냐면 박스를 나눠서 저쪽 컨베이어 벨트로 옮기고 이쪽 컨베이어 벨트인 걸 이쪽으로 옮기는 쪽으로 그 로봇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물류 박스 옮기는 데는 집게로도 충분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공장 투입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의 특수 목적의 휴머노이드 로봇은 저는 더욱더 일찍 시장이 지금 이미 들어오고 있고 앞으로도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되게 섬세한 디테일한 작업들, 전선줄을 놓는다든지 이런 건 되게 인간의 손가락 감각이 되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의 공장 자동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 손의 자유도가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언젠가는 저는 한 2040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집에 와서 차 끓여주고 청소해주고 설거지해주고 있으면 좋죠.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그러려면 공장은 예측 가능한 루틴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아무리 위험한 일이라고 해도. 만약에 진짜로 루틴을 벗어나면 공장에서 사고가 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루틴이 있는데 가정이라는 것 그리고 인간이라는 것이 모든 것에서 예측 불가능성이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일하기는 되게 어렵다. 그리고 거기 차 끓이는데 집게손으로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서빙을 할 때도 제가 어디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대단히 자율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서는 AI 기능과 손의 자유도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까지 가기는 되게 또 학습할 데이터도 되게 부족하고 변동성도 되게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가정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투입되는 것은 우리가 꿈과 비전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타워즈에 나왔던 R2D2 뭐 이런 애들 도입되는 거는 대단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투자자 입장에서 그러한 로봇의 기술적인 패권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 즉 로봇 시장에서의 주인공이 누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계속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박사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그러면 이제 단기 투자냐, 롱이냐 이것에 이제 구별점을 이제 가져가셔야죠. 이제 단기 투자를 하신다라면 한국에서 지금 뜨고 있는 예를 들면 협동 로봇 시장들 저는 1, 2년 안에는 성장을 할 거라고 봐요. 그러나 저는 장기적으로 성장할지에 대해서는 매우 강력한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좀 더 진화된 로봇의 단계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현재 상장된 기업에 한해서는 테슬라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엔비디아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 뒤에 지금 구글이 지금 참전 선언을 한 거고 또 지금 뉴스에 나오는 것은 애플도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상장되지 않은 곳에서는 분명하게 인수합병들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피규어 AI라든지 또는 앱트로닉이라든지 뭐 대단히 생츄어리라든지 사실 되게 많이 있습니다. 캐나다 기업들, 그다음에 스웨덴 기업들, 미국 기업들, 그리고 또 중국의 수많은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들 이렇게 지금 사실 여기 중국이 또한 강력하게 나아가고 있는데 여기서는 의미 있는 상장 기업들은 테슬라나 엔비디아나 그다음에 구글 정도 외에는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로봇 시장에서 투자처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공부하다가 좀 흥미로웠던 게 테슬라랑 엔비디아의 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 전략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같으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같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테슬라는 우선 FSD를 확장판으로서 옵티머스의 AI를 만들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자동차가 움직이는 기본적인 이 자율성, FSD도 버전 11까지는 룰 베이스였죠. 그리고 버전 12부터 흔히 말하는 엔드-투-엔드 AI, 즉 규칙마저도 AI가 만들어내는 것을 넌 룰 베이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사실은 지금까지 모든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는 구글의 웨이모도 룰 베이스죠. 근데 이건 뭐냐면 규칙을 인간이 정해주는 거죠. 빨간불에 멈추고 파란불에 달려라. 앞차와의 간격은 어떻게 유지해라. 주변에 어떠한 위험사물이 가까워올 경우에는 속도를 낮춰라. 이런 룰들을 인간이 다 입력을 한 것이고 버전 12부터 해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룰을 다 없애고 엔드-투-엔드 AI로 갔고 이것은 컴퓨팅 파워가 받쳐준다라면 되게 빠른 속도로 진화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진화되어 왔고 인간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대화하기 위해서는 흔히 말하는 거대 언어 모델이 들어갈 필요가 있게 되겠죠. 이거는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X.AI, 물론 직접적으로 연관된 회사는 아닙니다만 일론 머스크를 통해서 연관된 X.AI에서 그로크라고 하는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들고 있어서 이것이 결합되는 건 저는 시간 순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동차에도 그렇고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가 접근하는 방식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피지컬 AI죠. 피지컬 AI는 원래 명칭은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 또는 줄여서 월드 모델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스탠퍼드 대학에 있는 페이페이 리
이라는 교수가 월드 모델에서 근본적으로 어떤 피지컬 A가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 현실적인 물리 세계를 볼 줄 알아야 그것에 작동하는 중력 법칙을 이해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 스틱 이것이 위에서 손을 놓으면 떨어진다는 건 뭔가 일관되게 물건은 밑으로 떨어진다. 이게 중력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을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거고, 이거를 갖다가 잡는 것도 한두 번 잡아보면 어렸을 때부터 잡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비유를 드는 것이 타자예요. 타자가 타격 연습을 할 때 머신이 던지는 공을 인간이 다 던져주면 좋겠지만, 인간이 그거 다 타자마다 다 프로야구 선수들 맞춰주려면 투수들 어깨가 남아나질 않겠죠. 그래서 머신이 공을 떨면 이걸 제가 계속해서 타격 연습을 하는 거죠. 수십만 번, 수백만 번을 치면은, 아하, 저런 패턴의 공은 이렇게 이때쯤 치면은 맞출 확률이 몇 프로로 증가하겠구나라는 것들 우리 인간의 뇌 속에 저장하는 거고, 이것이 반사신경처럼 저장이 되는 거고, 실제 나섰을 때 그 공을 칠 수가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월드 모델, 피지컬 모델은 뭐냐면 시뮬레이션을 엄청나게 해주는 거예요. 얘가 그것을 배우면 실제 나가서도 타자가 기계에 와서 연습했지만 실제 경기에서도 공을 칠 수 있는 것처럼, 가상에서 계속해서 연습하면 실제 나가서도 좌회전, 우회전, 직진을 잘할 것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피지컬 AI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건 뭐냐면 리얼 데이터, 실제 데이터가 결합할 때만이 피지컬 AI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비유를 드는 거지만 미국하고 유럽에 가면 비보호자회전이 대단히 많죠. 한국보다 압도적으로 많은데, 자율주행이 요즘은 대부분 비보호자회전을 해결을 하고 있어요. 비보호자회전을 해결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왜냐하면 비보호자회전의 패턴이 너무나도 다양해요. 정말 조용한 도로일 수도 있지만 미국이나 유럽 가면 여러분 깜짝깜짝 놀라시는 것은 막 차들이 막 60km, 70km, 80km 달리고 있는데 비보호자회전을 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 수까지 대단히 많은 경우에 대한 패턴에 대한 실제 데이터가 있어야 시뮬레이션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실제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거기서 시뮬레이션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중국 같은 데서 피지컬 AI를 도입을 하려면 중국에는 신호등이 5개 색깔인 데도 있고요. 4개 색깔인 데도 있고요. 한자로 적혀 있는 데도 있어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한 패턴들을 알고 있어야 여기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아까 말했던 머신이 공을 던지는 것처럼 쭉 만들어주면, 수십만 개, 수백만 개 만들어주면 제가 그걸 학습을 하면 실제 거기 가서 잘하겠죠. 실제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에 이제 웨이모어가 갖고 있는 실제 데이터, 도시별로 많은 도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부분적인 도시들에서 실제 데이터를 갖고 있고 여기에 피지컬 A가 결합되는 거고요. 엔비디아는 지금 심각하게 방법을 찾고 있을 거예요. 실제 데이터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실제 데이터를 구해서 여기에서 피지컬 AI가 지금 코스모스라고 하는 거를 개발을 해냈죠. 엔비디아는. 이 부분들이 결합되면서 엔비디아도 빠른 속도로 추격해 올 수 있다. 왜요? 우리가 인간이 이 배팅 연습을 머신으로 하는 것은 하루에 인간의 어깨도 힘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아무리 쳐봤자 뭐 많이 안 되잖아요. 하루에 수십만 번 칠 수는 없죠. 어깨 다 빠지죠. 시간도 걸리지만. 그럼 컴퓨터는 계속 돌릴 수가 있고 성능이 좋아지면 더 빨리 돌릴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것을 병렬적으로 돌릴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빠른 속도로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만 연결된다면 엔비디아도 빠른 속도로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 쫓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결코 엔비디아도 후발주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테슬라하고의 격차는 존재해요. 월드 모델이라는 것은 테슬라도 도입을 하는 건 전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는 이미 실증 데이터를 가지고서만 AI를 진화시켰고 여기에 피지컬 AI를 테슬라도 업그레이드 시킨다라면 대단히 빨리 진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이 실제 데이터가 가장 많이 보유해져 있는 기업은 테슬라죠. 테슬라죠. 그죠? 근데 그 테슬라가 이번 엔비디아처럼 그 월드 모델 만드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록 쫓아오는 거 보세요. 익스타 AI. 결국은 미국의 인재들이 엄청나게 많고 월드 모델 페이페이리의 제자들도 많거든요. 네. 다 엔비디아에 가 있지 않거든요. 고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막강한 자본력을 지금 투여하면서 AI 인재들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월드 모델 만드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박사님께서 예전부터 계속 테슬라를 좀 좋게 보신 이유기도 한가요, 이게? 그렇기도 하죠. 네, 제가 테슬라 책을 쓸 때도 이제는 자동차를 얼마나 많이 파냐 적게 파냐는 테슬라의 밸류에이션 자체에 큰 영향을 주긴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단기적인 어떠한 변동성 자체는 테슬라 차량을 얼마나 파냐 못 파냐에 좌우되지만 테슬라의 이제 밸류에이션 되게 단순해졌죠. 과거에는 차도 봐야 되고 에너지도 봐야 되고 뭐 슈퍼차저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효과도 봐야 되고 이것저것 다 봐야 되는데 수익률도 보고 있는데 이제는 FSD를 못 만들어내면 테슬라는 망하는 회사고요. FSD, 그러니까 언슈퍼바이즈드, 비감독하에서 인간이 운전석에 타지 않아도 또는 인간이 운전석에 탔다 할지라도 넷플릭스를 보거나 유튜브를 봐도 아무 문제 없는 이런 식의 자율주행을 만드냐 못 만드냐가 테슬라의 운명을 바꿀 거고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을 완전히 바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된다면 그 다음 단계 옵티머스까지 갈 거라고,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FSD가 가장 중요하다. 물론 지금 그 가운데 리스크는 많죠. 첫 번째 리스크는 일론 머스크의 이러한 정치적인 어떤 개입들이 미국에서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저항들이 형성되는 것,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고 있는 것, 이건 일론 머스크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신차가 도입되면서 이번에도 모델 Y 주니퍼를 왜 1월 달에 저는 공개를 시작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결국은 배송은 3월부터인데. 그러면 바보가 아닌 이상 지금 주문만 해놓고 기다리게 되면 1, 2월은 테슬라의 모델 Y 판매량은 그냥 제로로 수렴한다는 거죠. 아니면은 재고 부분에서 구형 모델을 사야 되는데 할인도 엄청 해주든지. 근데 재고 모델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번에 1월 말에 있었던 24년 4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CFO가 분명히 얘기했던 건 재고 관리 너무 잘해서 모델 Y 많이 남아있지 않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신차들이 나올 때 시간 간격이 존재하는 거고 여기에서 매출이 급락하는 현상들이 보통 오스본 이펙트라고 하죠. 오스본 효과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때 테슬라는 주가는 분명히 하락하는 경향을 반드시 가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궁극에 가서는 뭐 테슬라가 6월 달에 뭐 텍사스 오스틴에서 비감독 그 FSD를 선보이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작년에도 로봇데이 8월 8일 날 한다고 10월 11일 연기했거든요. 충분히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목숨 걸고 6월 달 되면 테슬라 대박이다. 이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은 연기될 수 있다. 다만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리고 성큼성큼 가는데 그 가능성들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테슬라 FSD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투자는 또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테슬라가 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확실히 주주분들께서 되게 기대하시는 포인트인 것 같은데 박사님께서 테슬라가 올해 2025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것이라 전망을 했던 부분이 아까 얘기하셨던 그 FSD 네. 이 포인트인가요? 네, 맞습니다. FSD 버전 14 또는 가장 좋게는 버전 15까지 나오면서 지금까지 있는 것은 모두가 슈퍼바이스드, 인간이 감독하에 있어 작동하는 거고요. 인간이 전방 주시 의무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건 진정한 의미에서 자율주행이 아니죠. 그래서 언슈퍼바이즈가 나오는 것이 결정이고요. 이제 뭐 자율주행을 갖다가 레벨 1, 레벨 2, 레벨 3, 레벨 4, 레벨 5 따지는 건 의미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초기의 학자들이 자율주행을 진화시키면서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놓은 거고 벤츠는 뭐 2.5까지 왔다, 뭐 3.0까지 전혀 의미 없고요. 슈퍼바이즈냐 언슈퍼바이즈냐가 제일 중요하죠. 즉 인간이 비감독하에서 인간이 운전석에 없더라도 차량이 움직일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이미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 공장에서 나와서 대기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는 이제 벌써 운전석에 아무도 안 타고서 이동을 하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일반적인 도로에서 가능해지는 시대 이것이 테슬라가 만들어내느냐 못 만들어내는 테슬라 주가의 기업 밸류에이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또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한 걸로 기억해요. 앞으로 자동차 시장에 있어서 자율주행이 안 되는 차는 판매되지 않을 것이다. 안 되겠죠.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얘기했죠. 자율주행이 되면 스마트폰, 자율주행이 안 되면 피처폰. 그래서 피처폰을 살 것이냐 스마트폰을 살 것이냐 소비자들은 스마트폰을 살 것이다. 그 와중에서도 피처폰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끝까지 자율주행을 반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도적으로 자율주행이 머저리티가 되면요 휴먼 드라이브는 금지될 겁니다. 법으로. 그래야 도로의 안정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것이 역사의 방향이죠. 아무리 마부가 내가 말을 좋아해서 사랑해서 말 탈 때 그 느낌들 좋다고 해서 고속도로에 가지고 나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대는 그렇게 이것이 여러분 10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1907년에 포드가 모델 T를 만들면서 대량 생산 들어갔을 때 3년 동안은 뉴욕의 거리들은 말이 지배를 했어요. 근데 3년이 지나면서부터 말들이 마이너리티가 되고 10년이 지나면서 말 다니는 게 금지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이 말과 자동차 이행 과정도 10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율주행과 휴먼 드라이브의 이행 과정은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이행하는 겁니다. 이행하게 되면 인간의 설 자리는 도로에서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 시대가 되면 정말 우리 세상에는 뭐 버스 기사, 택시 기사 이런 실제 운전을 하는 직업군들은 다 사라질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것들이 경제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죠. 그렇죠. 어떻게 이 과도기적으로 존재하는 운전사분들의 일자리들을 어떻게 우리가 보장해 줄 것인가? 그리고 그들의 일자리가 사라졌을 때도 민주적이고 정의롭게 그분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가 보장해 낼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박사님께서 그냥 어림잡아 생각을 해보셨을 때 그러한 인간의 개입 없이 자동차들이 정말 그냥 자율적으로 다니는 시대가 언제쯤 좀 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2030년 전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렇게 일찍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테슬라가 이번에 뭐 언슈퍼바이즈는 2026 올해 저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근데 이건 일부 도시의 제한적인 지역에서부터 되는 거고 이것이 점차 빠른 속도로 확대되겠죠.
근데 남대문 시장 안에 막 시장 통 안에도 가끔 자동차들이 들어오는데 여기 자율주행이 막 된다? 아, 이건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런 말이 있어요. 중국에서 상하이에서 네.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베이징 가서 운전 못한다. 베이징에서 운전 잘하는 사람들이 상하이 와서는 맥을 못 춘다.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도시별마다의 그 차이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뭐 저도 예를 들면은 독일에서 이제 베를린에서 오래 살다가 런던 갔을 때 렌트해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 당시 내비게이션도 없었는데 네. 운전대가 우선은 오른쪽에 있다는 것도 익숙하지 않았는데 종이 지도를 보면서 어딘가를 찾아간다. 그 원웨이로 된데 거의 뭐 미션 임파서블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데서도 자율주행이 돼야 되는데요. 사실은 재미있는 말을 과거에 독일 총리였던 앙겔라 메어켈이 그런 말을 했어요. 자율주행의 시대는 빨리 올 수 있다. 휴먼 드라이버를 빨리 법으로 금지시키면 된다. 왜냐하면 예측하기 어려운 것을 자율주행이 힘들어하잖아요. 인간 운전자들이 가장 예측하기 힘들어요. 좌측 깜빡이었다가 갑자기 우측으로 오고 갑자기 막 4차선에 있다가 1차선을 막 이동하고 이러면 난리 진짜 AI도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심지어 음주운전도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그거를 지금 휴먼 드라이버를 법으로 금지하면 그 운전 좋아하는 유권자들이 자기한테 다 등을 돌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정치적으로 통과시킬 수가 없다. 그런데 점차 자율주행이 많아지면 이제 부러워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예를 들면은 뭐 수원에서 서울까지 출근하는데 옆좌석 보니까 운전자가 자고 있어 막 출퇴근 시간에. 근데 나는 막 집중해서 막 잠 오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가고 있어. 부러운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나도 이쪽으로 옮겨가기 시작하면서 점차 자율주행이 머저리티가 되기 시작하면 나머지 있는 마이너리티는 법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실제로 테슬라의 데이터를 보니까 네. 사람이 운전해서 사고 날 확률보다 실제 테슬라의 자율주행으로 사고 날 확률이 더 적지 않았었나요? 아, 그것도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내러티브를 바꾸죠. 계속해서 바꾸는데요. 올해 1월 8일인가 1월 6일인가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FSD가 올해 안에 인간보다 안전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무사고가 아니죠. 그렇죠.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2026년, 2027년에는 인간보다 10배 안전해질 거다. 그러니까 올해는 10배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10배가 안전해지고 그리고 언젠가는 가까운 시일 내에는 무사고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진행될 거고 이 이행 과정 속에서는 수많은 갈등들이 존재할 겁니다. 네. 저는 정말 진심으로 운전 물론 재밌지만 제발 놔줬으면 좋겠거든요, 자율주행. 네. 왜냐하면 여기에 쏟는 시간과 체력이 너무 아깝거든요. 저는 심지어는 그런 상상도 해요. 특정 지역에서는 인간 운전이 가능해지는 이러한 사회도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면은 운전 좋아하시는 분들 특정 기간에만 거기 가서 운전할 수 있어요. 그럼 가서 막 부릉부릉부릉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들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인 모습이 저는 재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밌네요. 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는 사람이 다치지 않는다는 건 정말 중요해요. 아, 그럼요. 사람이 죽지 않고 사람이 다치지 않는다는 거. 우리는 사실은 교통사고가 물론 나한테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지만 주변에 보면은 교통사고 당하신 분들 많고 우리는 정말 우리의 인간의 편의성을 위해서 많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자동차 나왔을 때 깜빡이등도 없었어요. 왜? 깜빡이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도 안 했고요. 신호등을 생각하고 자동차를 만들었겠어요? 자동차를 만들다 보니까 사고 나니까 신호등 만든 거예요. 응급실? 자동차 사고 때문에 생긴 겁니다. 처음으로. 왜냐하면 그전에는 그렇게 빠르게 응급실 와야 될 이유도 없었던 거예요. 중증 외상센터 뭐 요즘 드라마 유행하잖아요. 그중에 많은 부분은요. 교통사고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통사고는 인류가 해결해야 될 대단히 중요한 과제인 거고요. 인류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되게 해결해야 될 우리가 암을 극복해야 되는 것처럼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과 부상은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기술은 당연히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요. 또 이런 개념은 또 처음 들어봤네요. 재밌네요, 진짜. 그러면 박사님, 제가 궁금한 게 자율주행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좀 질문 드리자면 일단 우리가 좀 테슬라 중심으로 얘기를 해봤는데 테슬라에 또 경쟁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대표적으로 웨이모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이제 중국 기업들, 뭐 바이두, 샤오펑 이런 기업들까지 우리는 좀 봤을 때 테슬라의 기술적인 비교 우위가 어느 정도로 좀 나와 있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웨이모가 현재로서는 상업화 기준으로 본다면 가장 앞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두, 중국의 바이두가 상업화, 아폴로 고라고 하는 여기는 웨이모를 하고 있는 거고요. 상업화 기준에서는 이제 나와 있죠. 근데 이 상업화에는 경영학적으로 볼 때는 매우 한계가 뚜렷합니다. 왜냐하면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특정 도시에 대한 HD 카메라로 그 도로를 다 찍어야 되고요.
그리고 대단히 비싼 레이더하고 라이다를 갖춰야 되죠. 레이더하고 라이다를 갖추면 가격이 10만 대가 넘어가요. 아무리 이게 규모의 경제가 나오더라도 중국 같은 경우 되게 저렴한 레이더하고 라이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막 볼록볼록 튀어나온 차량을 사람들이 개인차로 소비하기는 좀 어렵고 이거는 택시로만 제한되는 거죠. 그리고 대단히 룰 베이스고 아직 물론 여기도 룰 베이스를 갖다가 언젠가는 엔드 투 NDI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만 룰 베이스고 또 하나는 응급사태가 엣지 케이스라고 하죠. 특수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원격 조정을 하게 되죠. 이번에 테슬라도 아마 초기에는 원격 조정을 하게 될 거예요. 원격 조정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인류에 있는 모든 차량에게 다 적용하면은 도시마다 원격 조정 센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콜센터처럼. 이거는 작동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내고 새 시장을 되게 대규모로 만들기에는 웨이모는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또 하나는 이제 뭐 모빌아이 이스라엘 기업 있죠. 이걸 사실은 테슬라도 초기에 채택을 했었고 현대도 지금 채택을 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채택하는데 모빌아이의 시대는 좀 끝났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의 자율주행 능력은 이것도 룰베이스죠. 뭐 너무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테슬라랑 경쟁했던 크루즈라든지 이런 것도 다 포기한 상태고 많은 기업들이 지금 현재 자율주행을 포기한 상태죠. 근데 미국에서는 지금 엔비디아가 지금 자율주행에 들어오겠다라는 거고 테슬라가 앞서가고 있고 저 영국의 자율주행 솔루션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여기는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실증 데이터가 없다라는 거죠. 실제 데이터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거죠. 테슬라는 FSD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에서도 비디오 카메라로 찍힌 것을 와이파이가 연결될 때 테슬라 서버로 보내서 테슬라가 학습용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 깔려있는 판매된 테슬라 차량에서 실제 데이터를 모으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웨이모 같은 어프로치를 하고 있는 데가 바이두라고 볼 수가 있고 하웨이라고 볼 수가 하웨이도 자율주행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샤오펑 자체가 과거에는 롤 베이스로 진행했다가 최근에 그러니까 2024년부터 해가지고 엔드 투 엔드 AI로 샤오펑이 바꿨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하고 중국에는 AI 기업들 자율주행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현대 같은 경우에도 중국 기업하고 연구 협력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 자체가 2024년 5월에 작년 5월에 2030년까지 자율주행으로 중국의 100개 도시에서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하겠다. 이러한 국가 전략을 발표하면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자율주행에 대한 국가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건 맞아요. 또는 그 중국의 이제 리아우토라는 곳이 있죠. 리아우토라는 곳은 이제 라이다를 사용을 해요. 이번 레이다나 라이다는 이제 하나는 음파고 하나는 빛을 쏴가지고 앞차와의 거리를 정확하게 판명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친구가 죄송합니다. 거기 리아우토의 CEO가 일론 머스크를 비판하죠. 테슬라의 FSD는 중국에서는 고속도로에서는 잘 작동이 안 될 거다. 왜? 레이더하고 라이다를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는 고속도로에 가면은 밤 야간에 불 켜고 다니잖아요. 뒷부분에 꺼져 있는 차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트럭들이. 스텔라 차라고 하죠. 우리가. 이런 차량들 감지 못한다. 위험하다. 그래서 안 될 거다 그랬더니 일론 머스크가 우리는 인간의 눈과 지능을 모방하면서 AI를 진화시키지 인간의 눈앞에 레이더하고 라이다 달려있냐. 인간 그래도 운전 잘한다. 그런 상황 보고 있는 거고 이 부분을 컴퓨팅 파워와 AI의 알고리즘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술적으로는 정말 중국에서도 안전하게 FSD가 작동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하나의 방법론이 옳다 그르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이제 좁혀지고 있는 것은 엔드 투 엔드 AI, 룰 베이스를 버려내려고 하는 경향성이 뚜렷하다. 이 부분을 테슬라도 2024년 초반부터 이제 엔드 투 AI를 간 거죠. 엔드 투 엔드 AI가 그러니까 기술 곡성의 S커브가 있죠. 기술이 이제 발전하다가 어느 정도 정체가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면 새로운 기술이 그걸 끌어올리면서 올렸다가 정체가 되고 새로운 기술이 올렸다가 정체가 되는데 이제 이 정체가 됐던 것을 엔드 투 엔드 AI 즉 룰 베이스가 아닌 AI로 이제 바꿔 올려놨던 거잖아요. 그럼 대단히 가속도가 있게 지금 발전할 거라고 보여요. 여기에 대해 이제 LLM을 집어넣거나 피지컬 AI를 집어넣으면 또 한 번 S커브가 성장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경향성으로 가는 것은 저는 부정하기 어렵다. 즉 엔드 투 엔드 AI 여기다 피지컬 AI를 결합시켜내는 방식으로 자율주행이 빨리 변할 거다.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경제성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자율주행이 이런 부분에서 웨이모는 셀링 그러니까 즉 벽에 부닥칠 가능성이 높다. 바이두라든지 웨이모가 하는 방식들은 하지만 웨이모도 언제든지 이걸 가지고 엔드 투 엔드 AI로 전환시킬 수 있고 언젠가는 레이더하고 라이다를 떼고 전환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궁극에서는 하나의 길로 저는 좁혀질 거라고 보지만 그전에는 다양한 방식들이 저는 테스트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일단 앞서가고 있고 박사님께서도 좀 우위에 있다라고 보시는 기업은 테슬라인가요? 테슬라죠. 네. 테슬라도 아직 100% 안전하진 않아요. 이번에 최근에 사고가 났던 것이 사고라기보다는 실수가 났던 것이 비보호자 이전을 했는데 트램 위로 올라가 버린 거죠. 트램길 위로 가버린 거죠. 미국이나 유럽 가시면 여러분 트램이 일반 도로하고 구별이 잘 안 돼 있습니다. 둔턱이 없죠. 네.
그래서 비보조 좌회전했는데 뒤쪽에서 오는 트램길을 위로 가버린 거죠. 뭐 이런 실수들을 해요. 이런 거 다 고쳐야 되고, 그리고 엣지 케이스라고 하는데 빠른 속도로 얼마나 많은 엣지 케이스를 줄여낼 수 있는가가 테슬라에게는 숙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것이 FSD 버전 13에서 14로 가고 14에서 15로 갈 때 엣지 케이스 해결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거고, 이건 또 엣지 케이스는 중국의 경우하고 미국의 경우하고 한국의 경우하고 유럽의 경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나라마다의 엣지 케이스를 해결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골목길 들어왔더니 이사짐센터가 들어와서 막 이사를 하고 있어요.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백하려고 했더니 뒤에 차 있어. 이거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엣지 케이스들이 다 해결돼야만 진정한 의미의 자율주행이 가능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라도 더더욱이 오래 진행하는 이제 인간을 좀 배제한 상황에서 FSD 이 테스트 이게 참 중요할 것 같다. 요게 된다면 자율주행 시대도 더 빨라질 수 있을 것 같고, 네. 요게 된다면 이제 장기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도 기다릴 수 있을 것 같다. 네. 이런 포인트네요. 네, 네. 네, 박사님과 이 AI에 대한 핵심 기술 위주로 전반적인 투자 아이디어들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좀 마지막으로 박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핵심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현재 시장을 좀 이끄는 가장 큰 이슈가 AI이지 않습니까? 네네. 미국 주식에서도 누가 이 AI를 가장 잘하느냐가 결국 시총 1등, 2등 싸움을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적으로 맞습니다.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명확한 주인공이 딱 나온 건 아니잖아요. 네네. 제가 봤을 땐 지금은 약간 춘추전국 시대 느낌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누가 이 패권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네. 결국 누가 가장 큰 승자이자 황제가 될 것인가, 네. 이 부분이 저는 아직까지도 궁금하고 계속 공부를 하는데도 명확한 답이 좀 안 나오는 것 같고, 네. 끊임없이 이제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박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은 어떠신지요? 우선은 이 시간 허리존트를 어떻게 보느냐, 타임 허리존트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죠. 10년 뒤냐, 20년 뒤냐, 30년 뒤냐.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저희 투자하시는 네네. 분들이 보시는 건데 3년, 5년, 6년 정도로 이렇게 본다라면, 그렇죠. 저는 지금 이제 AI와 관련된 하드웨어, 즉 인프라스트럭처와 AI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시장, 이 두 가지가 나아가고 있는데, 지금 하드웨어와 인프라스트럭처가 지금 관심을 가장 많이 받고 밸류에이션이 높습니다. 대표적인 게 엔비디아죠. 그렇죠. 하드웨어라는 건 여러분 고속도로를 깔고 있는 거고, 우리가 고속철도를 깔고 있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고 있는 인프라스트럭처에 들어갈 것은 HBM 같은 반도체에서부터 엔비디아의 칩들 또는 브로드컴이라든지 마블 테크놀로지가 만드는 ASIC 반도체 등 이런 반도체들이 될 거고, 여기에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든지 아마존의 AWS, 구글 클라우드 다 득을 볼 거예요. 왜요? 지금 미국에만 깔고 있는데 지금 이거 전 세계 다 깔아야 되잖아요. 나이지리아, 그다음에 아르헨티나, 그다음에 뭐 몽고 다 깔아야 된단 말이죠. 도로는 계속해서 이 칩들이 필요할 거고, 데이터 센터가 필요할 거고, 여기에 들어가는 AI 모델들, 오픈 AI라든지 구글의 제미나이라든지 익사드 AI의 그록이라든지 프랑스의 미스트랄, 지금 나온 딥시크라든지 엄청난 또 이 AI 모델들이 여기에서, 이것까지가 다 저는 인프라스트럭처라고 생각해요. 저는 AI 모델이 왜 소프트웨어인데 인프라스트럭처 생각하느냐? 여러분 데이터베이스, 여러분 네이버 쓰시면서 쿠팡 쓰시면서 당근마켓 쓰시면서 데이터베이스가 오라클 것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요? 관심 없어요. 이 서비스만 잘 작동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데이터베이스까지는 인프라스트럭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기본적으로 깔리고 있는 인프라스트럭처로 보는 거고, 이 시장도 지금 계속해서 팽창할 겁니다. 이 시대가 끝나지 않았어요. 앞으로 더욱더 팽창할 거라고 좀 봐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도 대단히 커질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렇게 인프라스트럭처를 까는 게 뭡니까? 까는 이유가 뭡니까? 그 위에 작동할 애플리케이션을 위해서인 거죠. 그렇죠. 제가 비유를 드는 거예요. 고 정재영 회장이 경부고속도로를 깔면서 이거 돈 많이 벌었다. 근데 돈을 더 벌 거는 우리 고속도로 깐 다음에는 여기 위에 달리는 자동차들일 것이다. 그래서 만드는 회사가 현대자동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일종의 여기서는 소프트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위에 달리는 차가 있기 때문에 물류가 이동하고 인간이 이동하면서 경제가 활성화된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서비스 시장인 거고, 이 서비스 시장에서는 금융 서비스들, 우리가 쓰는 이커머스 서비스들도 다 AI랑 이제 결부가 될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 벌써 아마존이 루퍼스라고 하는 AI 쇼핑 에이전트를 도입을 했고, 대단히 지금 반응이 좋은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많은 서비스들이 만들어질 거고, 여기에는 자율주행도 하나의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도 물론 메카니컬 엔지니어링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여기에서도 AI가 대단히 중요하게 작동할 것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시장과 하드웨어 시장이 같이 성장하게 될 것이다. 그럼 이 두 가지를 다 가진 기업이 누구냐? 엔비디아에는 하드웨어 개발자보다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더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엔비디아도 피지컬 A라 해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저는 가능성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의학 쪽에서도 버티컬 흔히 말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의학에 있는 제약회사들이 쓸 수 있는 피지컬 AI와 유사한 AI를 내놓을 거예요. 예를 들면 중해제약, 한미작품 AI 기술자 없을 거 아니에요.
이 회사가 돈 내고 쓸 수 있는 AI 서비스를 엔비디아는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해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전환을 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다 가진 기업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엔비디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구글은 좀 위험하다고 보고 있어요. 구글은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나 모든 능력들이 대단히 좋고 구글 제미나이라든지 양자 컴퓨터 대단히 좋은데요. 구글은 대단히 강력한 기업이고 앞으로도 성장할 가능성이 있지만 가장 구글에게서의 약점은 검색 시장의 힘이 약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AI가 강화되면서 처음으로 작년 10월달 시장 점유율 90%에서 88%로 꺾였거든요. 이것이 계속 꺾이고 있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 AI가 지금 보편화되면서 AI 검색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건 구글에게는 치명적이라고 저는 볼 수 있고요. 구글은 그런 약점이 갖고 있고요. 제가 제일 좋게 보는 기업 중에 하나는 메타입니다. 메타는 개인정보를 중심으로 해서 광고의 효율성을 높여내다가 요즘 AI를 통해서 광고 효율성들을 극대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AI로 요즘 여러분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 보면은 뭐 회원님을 위한 추천 컨텐츠 해가지고 계속해서 뜨고 있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컨텐츠의 양을 늘린다는 것은 광고의 슬롯을 늘린다는 거예요. 광고할 수 있는 공간을 넓힌다는 거죠. 이 공간을 넓히는 것도 AI에 의한 컨텐츠 추천을 높인다는 거예요. 광고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지금 메타의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엄청난 AI에 대한 투자를 하지만 자사만을 위해서 하는 서비스가 지금 메타라는 거고, 저는 메타의 성장률은 시총 1위를 향하는 곳에서 메타 또한 최근에 작년에 이제 되게 흥행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레이방과 같이 했던 AI 글래스, 이러한 새로운 물리적인 폼팩터를 갖고 있는 이런 쪽에도 투자하는 것, 즉 메타버스의 뻘짓에서부터 죄송합니다. 벗어난 거, 이런 건 정말 메타가 잘한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AI와 하드웨어를 결합시키려고 하는 노력들도 지금 메타가 좀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흔히 말하는 빅테크 기업으로 빠른 시간 내에 편입될 기업은 팔란티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기업에서, 그러니까 국방에서 만들어졌던 AI에 대한 파워풀한 퍼포먼스를 지금 기업 단위로 옮기고 있는 거고, 기업의 커머셜 부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즉 팔란티어는 여러분 재무제표 보면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버먼트 영역이 있고 하나는 커머셜 영역이 있는데, 요번에 지금 주가가 폭등하고 있는 건 커머셜 영역이 급성장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 부분이 된다는 거는 전 세계 중국을 제외한 모든 기업들에게 판매를 할 수 있고 한국의 시장에도 지금 진출한 상태고요. 이 부분 또 AI 정부라고 하는 부분, AI 거버먼트라고 하는 부분에도 팔란티어의 솔루션이 쓰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AI뿐만이 아니라 팔란티어는 데이터를 잘 다룰 수 있는 이 온톨로지 기술이 대단히 뛰어나다는 거고, 온톨로지 기술은 먼저 시작하고 많은 데이터를 하는 곳이 장땡입니다. 격차가 되게 심화될 수 있는 거고 후발주자가 거의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팔란티어가 독주하는 모든 기업에 팔란티어의 솔루션이 들어가게 될 가능성들이 저는 대단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팔란티어를 중심으로 해서 흔히 말하는 ERP부터 시작해서 기업에 쓰는 워드라든지부터 시작해서 이런 생산성 도구들 다 재편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팔란티어가 빅테크에 결합하는 거는 저는 1, 2년 안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저는 시총의 1위 가능성이 높은 건 역시 저는 테슬라라고 보고 있고, 이거는 2030년 전후에서 결정 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전에 질곡들이 많습니다. 우선 머스크 리스크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트럼프가 영원히 집권할 거 아니잖아요. 영원히 재앙할 것도 아니고 대통령 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음 정부가 어떻게 들어섰을까에 따라서 그 전까지 얼마나 큰 성취를 이뤄낼 것인가. 그 다음 정부가 들어섰을 때 테슬라를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를 적으로 돌렸을 때 또 불구하고 테슬라라는 그 제품의 가치와 AI의 어떠한 능력치 자체가 압도적일 때 쉽게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을 1, 2년 안에, 즉 2025년과 2026년 안에 트럼프의 레임덕이 발생하기 전에 일론 머스크는 이뤄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 부분을 갖다가 테슬라의 시총 1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의 시총 1위 가능성인 건 여러분 많습니다. 스페이스 X가 아마 올해 아니면 늦어도 내년에 상장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스페이스 X가 상장할 때 스페이스 X가 끌고 갈 수 있는 파워풀한 힘들도 존재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다 보시게 되면은, 즉 하드웨어와 같이 않고 소프트웨어에 집중해서 갈 수 있는 메타하고 팔란티어도 대단히 가능성이 높고,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를 두 가지를 다 장악한 테슬라 그리고 엔비디아 가능성 대단히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메타도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그 AI를 결합한 디바이스가 나오면은 하드웨어도 같이 가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 핵심은 그거네요. 이 AI 기술을 가진 채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시장을 잠식할 수 있을 만한 기업, 네. 이런 기업을 발굴해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요즘 AI를 결합해서 타 업종 간의 차별화를 내는 미국의 좋은 기업들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루트라는 기업, 그러니까 AI를 보험에 적용을 했죠. 그러면서 압도적으로 잘 퍼포먼스가 나오면서 비용 대비 효과가 좋으면서 루트의 지금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는 것들, 저는 이거는 AI를 되게 잘한 거고, 쇼피파이 같은 경우에서도 AI가 결합되기 시작하면서 대단히 빠른 속도로 비용 구조를 갖다가 완화시키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시장의 진입 장벽을 완화시키면서 고객 수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들, 이런 식으로 모든 전통적인 기업들이 AI를 얼마나 빨리 효과적으로 도입하는가에 따라서, 그리고 전폭적으로 도입하는가에 따라서 기업의 실적들이 대단히 지금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들, 이거는 단기적으로 투자하실 때도 대단히 여러분들 찾아볼 수 있고 대단히 많은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네. 이게 최근에 엔비디아가 디지털 트윈이라는 걸 다시금 또 강조하면서 CES에서는 이제 피지컬 AI, 네네.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으로 갈 거다. 그 다음에 JP모건 헬스케어에서는 이를 이제 건강관리, 뭐 신약개발 이런 쪽으로도 이 맞춤형 쪽으로 좀 얘기를 던져놨는데, 이러한 의료 AI 시장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의료 AI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료 AI도 대단히 가능성이 있고, 뭐 예를 들면 구글의 딥마인드에서 내놓고 있는 알파폴드 같은 경우에 단백질의 구조를 AI 도움으로 받아서 그 DNA 구조를 밝혀냈고, 그리고 알파폴드 3에서는 상호작용까지 밝혀내면서 대단히 많은 성과를 이뤄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의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인간 예측 범위가 너무 많습니다. 물질의 상호작용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AI가 밝혀내야 될 예측 불가능하고 예상 밖에 있는 물질의 상호작용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가속화를 분명하게 가지고 이미 있지만, 신약 개발이라는 것은 우리가 타임라인을 정의하기가 매우 어려운 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 잠재력은 존재하고 있지만 2030년 전후로 해서 모든 질병은 다 없어질 거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 개발은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인간이 밝혀내지 못하는 물질의 상호작용은 AI도 쉽게 발견해내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개발의 속도를 낼 수는 있어도 완벽한 신약 개발로 가져갈 때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으로 제가 딱 하나의 질문만 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인 AI 그리고 로봇 자율주행 관련한 인사이트 마구마구 또 쏟아주셨는데, 저희는 아무래도 또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보시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투자를 하실 때 요거 하나만큼은 꼭 챙겨갔으면 좋겠다, 주의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할 게 있을까요? 저는 국내 주식은 태어나서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서 뭐 국내 주식에 대한 조언은 제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뭐 없고요. 미국 주식을 이제 바라보시면서 25% 뭐 20%가 넘는 세금과 환율 걱정 많이 하시는데요. 그것이 정상입니다. 한국이 예외인 거죠. 그건 정상이라는 거, 그 룰들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수익률을 낼 것인가를 고민하시는 것이 정상인 것이지, 저거 없으니까 무조건 크립토가 답이야, 크립토도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꼭 세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금을 뛰어넘는, 환율을 뛰어넘는 투자 전략을 만들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서 미국의 S&P 500이라든지 여기에 속한 기업들이라든지 여기에 미래적으로 속할 기업들 대단히 성장률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미국 기업의 저는 차트를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인지, 이걸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이 비즈니스 모델이 미래에도 가치가 있는지, 확장성이 있는지, 이걸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고, 마지막에 저는 차트도 봐야죠. 마지막에 봐야 될 것이 여러분 차트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미국을 볼 때는 아무래도 단타보다는 이 롱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것이 맞고요. 이 롱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라면 미국 주식으로도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한국보다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돈을 벌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절대적인 숫자에서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좀 관점들과 이런 공부들을 해나가신다라면 충분히 미국 주식에서도 의미 있는 안정적인 성과를 내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사님께서도 최근 이 미국 관련 AI 주식들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계신 건가요? 뭐 적극적으로 할 돈이 많지가 않아서 투자는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만, 네. 좋은 결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께 끝인사 자유롭게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부자TV에서 처음 인사드려서 너무 반갑고요. 자주 뵙고 인사드리면서 저도 계속 공부해야 되고요. 여러분들도 같이 공부하시면서 식견을 넓혀 같이 나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정수 박사님 모시고 다양한 인사이트 또 들어봤습니다. 박사님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소중한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또 좋은 게 있을 때 또 다시금 초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면서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 되세요. 행부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해 나아가고 있는 행부 파트너 수비쌤입니다. 2024년 한국 증시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을 맞이해 한국 증시는
추운 겨울을 지나 따뜻한 봄을 맞이했습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상승의 기회가 시작된 것이죠. 이 흐름은 최소한 올해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늦지 않은 것이죠. 제가 작년부터 계속 강조하고 주목했던 4년 만에 찾아온 부자될 기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회와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기회가 왔을 때 확실하게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행복 패키지에서는 이미 2025년을 주도할 후보군들을 함께 공부하고 좋은 기업을 선별해 놨습니다. 오감만족 서비스로 매월, 매주 이 과정을 함께 공부하며 투자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행복 패키지가 끝나갈 무렵에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가 자연스럽게 주도주 중심으로 꽉 차게 돼서 시장을 초과하는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올 한해 봄, 여름, 가을, 겨울 저와 함께 하신다면 4년 만에 찾아온 2025년 이 부자될 기회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미국 주식에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